뾰로로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4만 5천여 세대에 지금 단수가 임박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빨리 비가 오길 바라면서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블랙핑크의 로제 씨가 불렀던 노래 아파트가요.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K-팝 가수로는 처음이라죠. 2021년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올랐지만 받지 못했던 상인데요. 결국 또 이렇게 K-팝은 새 역사를 써버렸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저러고 있어요. 발냄새 어쩔까요? 제발 족 좀 내려주세요 하신 최지혜님. 젊은 여성 두 사람이 카페에서 1시간 동안 화장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신 김정희님. 출근길 앞유리에 사마귀가 있었어요. 알아서 하차하겠지 싶어서 1시간을 달렸는데 나중에 도착해보니까 저렇게 지붕에 버티고 있어요. 험한 세상 잘 버텨라 하신 박주성님. 자, 고추장에 찍어 먹으려고 마른 멸치를 딱 꺼냈는데 세상에 입을 저렇게 딱 무서워서 이거 먹겠어요 하신 홍경등님.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대구 범어 사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청년이 됐겠죠? 이분께 사진 선물하고 싶습니다. 연락 좀 주세요 하신 최병용님, 전백봉님, 김선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뉴스 최고봉!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반가운 빈집털이범. 아니, 빈집털이범이 반가울 수 있나요? 자,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 만나보시죠. 아이고 반갑네. 자, 경찰이 반가워하는 주인공 바로 저 남자입니다. 자, 주변을 두리번 살피더니 자, 바로 그때 차차차 난간 밟고 집안을 들여다보죠. 자, 잠시 뒤에 옆쪽으로 슬금슬금 저렇게 난간 타고 건물 옆으로. 자, 이번에도 아이고 창문 안쪽을 살피는데요. 아무도 없구만. 행동 개시. 자,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저렇게 쏙 들어가세요. 이내 다시 쏙 하고 금품을 훔쳐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렇게 무려 5개월간 경찰을 피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녔던 저 남자. 그러나 바로 경찰에 의해서 잡았다 이놈. 지금 검거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쿨쿨 퍼질러 자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자, 5개월간 요리조리 다녔으면 저라도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조용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가로운 오후에 한 남성이 계단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난간을 밟고 건물 주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창문을 통해서 집 안을 들여다봅니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에 창문을 통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쳤는데요. 딱 봐도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5달 동안 인천, 강릉, 울진 전국을 돌면서 빈집을 털어온 범인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현금 830만 원, 미화 1,100달러, 금 900만 원의 상품권도 있습니다. 다 해서 총 1,93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야말로 전국 팔도를 돌았습니다. 강릉, 울진 찍고 갔는데 5달 동안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결국 경찰이 계속 추적을 했는데 전남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 사람을 발견을 했고요. 어허. 실제로 쿨쿨 자고 있는 이 절도범을 검거를 하는데 영상에서 봤다시피 반갑다 반가워. 왜냐하면 5달 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도죄가 되고요, 당연히 이 사람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전화하는 척 힐끔입니다. 자,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 이른 아침 우산을 쓰고 뚜벅뚜벅 저렇게 통화하면서 주차장 쪽으로 향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정작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건물 옆에서만 왔다 갔다 계속 통화한 척만 저렇게. 자, 그러더니 바로 그때 갑자기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닥 냅다 주랭랑을 치는 저 남성. 귀신이라도 봤던 걸까요? 무슨 일이었는지 얘기 듣고 가시죠. 이상하잖아. 아니, 여기서 검은 물체가 왔다 갔다 하길래
있는데 이렇게 그런 걸 그 영상을 하나요? 아유 세상에 한심한 인간 남들 다 출근 준비할 시간에 저런 거 훔쳐보기나 하고 아이고. 네, 제보자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 4일 아침 7시쯤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보자 집이 1층인데 갑자기 창문 너머에 검은 물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창문 앞에 모르는 남성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랑 눈이 탁 마주친 겁니다. 당시 제보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대요. 곧바로 비명을 질렀고 남성이 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옆 건물 CCTV를 확인했는데요. 이 남성 알고 보니까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같은 시간대에 제보자 집 주차장에 찾아와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루는 저녁 시간에도 제보자 집 앞을 찾아와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나저나 저 때가 아침 7시잖아요. 샤워하는 걸 어떻게 알고 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왔을까? 아무래도 뭔가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피해 상황을 입으신 분은 이웃 주민들이 협조로 인해서 이 남자가 어디 사는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 근데 이게 자동차 블랙박스에 의해서 영상으로 특정을 했고요. 문제가 아까 용산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실 근처라서 대통령실 보안상의 이유로 주변에 CCTV를 경찰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수사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뭔가 계획적인 어떤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저 CCTV를 봐도 매월 3일 동안 찾아왔다 그러는데 평소에는 저 공간에 이 남편분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서 저기를 올 수가 없답니다.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근데 하필 이번 주에 출장 간 거를 알고 지금 노린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계획적인 범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너 내렵니다. 자,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달리는 시내버스 안입니다. 아, 정말 해도 끝이 없는 저 민폐족들. 사건 반장도 안 보나요? 빨리 종내. 이거 뭐야? 눈에 포착된 휴대폰 속 화면 실오라기 한 장 걸치지 않은 남녀가 등장한 음란 동영상입니다. 버스 안에서, 그것도 대낮에 마치 남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저렇게 족까지 올리고 말이죠. 교수님, 네. 왜 저래 진짜.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부천에서 양주 방면으로 가는 광역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가 이제 앉았던 버스의 앞에서 두 번째 칸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제보자 바로 앞으로 와서 제보자를 이렇게 힐끗힐끗 보다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를 이렇게 올리더니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저렇게 음란물을 보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마치 보라는 듯이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제보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50분 정도 더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20대고요. 아마 이 야구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60대로 추정이 되는데 아이고. 굳이 이쪽에 와가지고 자리도 많은데 앉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좀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갔는데 이걸 경찰에 좀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범죄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나쁜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조가 아니고요. 여기는 영상 보는 거, 너 자체 내려라. 이게 주제입니다. 예, 제보자께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 항상 전해드리는 그런 걸로 딱 하려고 발을 찍으려고 했는데 딱 봤더니 저 짓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같은 여자라도 이건 좀.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직장을 옮긴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하루는 점심을 먹고 팀원들과 탕비실에서 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보다 나이가 20살은 많으신 여자 팀장님께서 갑자기 제 몸을 위아래로 빤히 쳐다보시더니 너 속옷 안 입었니? 라면서 제 가슴을 덥석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 했구나. 몰랐네. 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있던 다른 분들도 재미있다며 다 같이 웃더라고요. 평소에도 팀장님께서 엉덩이를 툭툭 치시는 등 스킨십이 좀 있는 편인데요. 이번 일은 당황스러워서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워서 팀장님께 따로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처음에 팀장님은 그게 뭐가 만진 거냐, 그냥 살짝 대본 거다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살짝이냐, 덥석 움켜쥐지 않았냐 반문을 하니 내가 남자도 아니고 동성끼리 그게 뭐가 문제냐,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를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길래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로 오히려 제가 팀장님의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무리 동성이라도 남의 신체에 함부로 손대는 게 맞는 건가요? 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마는 그래도 달려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팀장입니다. 어머머머, 김하은 씨 당황스럽다. 이 사람을 벼랑간 성추행 상사로 만드네. 아니 내가 남자야? 자기 여자 목욕탕 그렇게 예민해서 어떻게 가니? 수치스러워서. 나는 말이야 팀원들 복장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어요. 난 안 한 줄 알았지.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다. 어쩔래? 하여간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예민하니? 짜증 지대로다 동그라미. 아 그렇습니다. 사연자 팀원이에요 이제. 뭐라고요? 박상희 팀장님, 동성이든 이성이든 남의 몸에 손대는 거 다 부적절한 거예요. 목욕탕 가서 새 신사한테 때밀어 달라는 거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옷을 입든 안 입든 그게 팀장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함부로 만져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신고할 거야, X. 양 변호사님, 진짜. 그 팀장님이 그 사회상식이 부족하셔서 너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저건 부적절한 게 아니고요. 불법이 맞습니다. 신고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요.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고요.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어도 지금 부족할 상황이에요. 처벌받습니다. 형사범죄예요. 예,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 여자 이름은 왜 박상인지.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팀장이 정말 이게 직장 내에 이렇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했으면 성희롱인 것 같아요. 이게 성별이 꼭 남녀간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했는데도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타인의 신체를 허락도 없이 만지는 건 말도 안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불편하다고 개색을 했는데 마치 예민한 것 같이 친밀함의 표현이었던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친밀한 표현 같지 않고 도리어 그걸로 본인의 권력을 과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너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네,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요. 강제추행죄는 형사적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한 게 2차 가해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아마 30년 전에, 20년 전에 살던 사람인가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모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타인의 신체 접촉을 했을 때는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동성이라고 뭐 문제없다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다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제가 뭐 더 붙일 말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다들 같은 입장이세요. JHK님, 남자든 여자든 남의 몸을 왜 만져? 라고 하셨고요. 문정화님께서 요즘에도 저런 상사가 있나요? 정말 예의 없네요. 단호하게 싫다고 말씀하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니들 아직도 몰라? 이젠 실퍼맥스. 니들 잊지 마. 실퍼맥스. 피곤해.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루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비타민 판매 1위 아루나민 골드. 일동 아루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제가 찾던 완벽한 청소기 샤크 파워클린 360. 더 강력하게, 더 깔끔하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양방향 흡입력까지. 360도 청소, 이젠 가능합니다. 샤크 파워클린 360. 굳어진 권력의 세계로부터 넘어와라.
시공간이 뒤엉킨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4세대 MMORPG 더 스타라이트 9월 18일 정식 오픈. 대통령배 전국 복싱대회에 참가한 중등부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격분한 부모가 경기장에 올라와 항의하며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지난 3일부터 열흘간 지금 제주도에서는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회 첫날 중등부 선수 한 명이 경기 도중에 쓰러져서 지금 이 시각까지 의식불명 상태라는 정말 안타까운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사고 당일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일부터 제주 서귀포시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약 1,500명이 참여하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대회입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남녀 경기가 치러졌고 또 오늘부터 대학 일반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일, 그러니까 대회 첫날 오후 4시쯤 발생했습니다. 전남의 한 복싱클럽 소속 중학생이 57kg급 경기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경기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선수의 보호자 측에서 경기 진행이 미흡했고 응급조치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라운드가 앞서 끝났고 2라운드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옷 입은 선수가 지금 전해드리는 그 친구인데요. 아이고, 지금 정타를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자, 저렇게 복싱 경기 도중에 쓰러져서 지금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중학생 선수.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제주도까지 내려온 부모님은 경기 내용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기가 막혔다고 하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경기 중단은 없었다.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이미 2라운드 때 문제가 있었던 걸 상대방 선수도 알아채고 처음에 주춤한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중단을 안 시켰고 이제 처음 시작부터 그랬는데 애가 팔이 떨어졌어요. 왼팔을 아예 가드를 못 올렸습니다. 근데도 경기를 중단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맞고 쓰러져서 얘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거기까지 비틀비틀하는데 한쪽으로 이미 쏠려가지고 비틀거리고 하고 있어요. 가드를 못 올리는데도 중단을 안 시켰어요. 자, 상대방 선수가 알아챌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도 경기를 진행시켰다. 일단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고를 당한 선수가 정말 이 가드가 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경기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다 하는 게 육안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는데,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또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서 최근에 또 시합을 앞두고 계시는데 조금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선수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단 정말 의아한 게요. 그냥 시청자분들이 상식적으로 보셔도 2라운드 시작하고 나서 왼쪽 발이 툭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툭 떨어지고 이게 상대방을 유인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팔이 덜렁거리는 듯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선수도 처음에 주춤주춤하다가 한 번 펀치를 날렸는데 바로 쓰러져요. 그럼 저 때라도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 때도 중단을 안 시켰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1라운드 때도 한번 다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뭔가 이 동공도 풀려 보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였고 항상 복싱할 때 뇌진탕이라든가 외상성 뇌손상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협회라든가 아니면 코치들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경기의 라운드 숫자를 제한할 정도로 아마추어 복싱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경량급이 50kg대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큰 뇌손상이 있기 어려운데 저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경기를 강행을 시켰네요. 자, 일단 선수가 쓰러진 과정 자체에서도 경기를 무리하게 진행시킨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부모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과정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데요. 직접 또 들어보시죠. 119 사설업체 신호 다 지켜가지고 사설업체가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저희 아들이
뇌출혈이라는 거를 인지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피라도 터졌냐 안 터졌다 그러고 애기 상태 보고는 이거는 뇌출혈이다. 자기네 입으로 저희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런 걸 알았는데 그 119를 안 부르고 그렇게 했던 거는 현장에 대한 자기네 판단이었다는 식으로 판단이라고 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안전 그런 거에 보면 매뉴얼이 있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병원부터도 못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자, 아이의 상태가 뇌출혈 증상이라는 걸 알고도 119를 부르지 않고 그냥 사설 업체로 이송시켰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회 관계자들이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뇌출혈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인지를 했다라는 건데 바로바로 119를 불러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사설 구급차로 아이를 옮겼는데 일단 뭐 신호등, 신호 다 지키면서 갔고요. 병원도 정확히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서 막 헤맸다고 해요.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30분이나 걸리고 아이고야. 병원의 관계자들이 이미 동공이 풀리고 의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식을 못 찾고 있고요. 뇌 쪽에 산소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해당 의료진이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자, 앰뷸런스를 같이 탔던 그 그렇죠. 대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사이렌 켜는 방법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일단은 골든타임 가는 게 있잖아요. 시간을 지켜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체된 상황이 보입니다. 코치가 구급차 타야 되는데 자기 차로 가겠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괜찮은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구급차를 타고 갔는데 구급차 타고 가는 과정에서도 구급차 운전자가 신호 같은 거 지키면서 상당히 늦어졌고 결정적인 거는 사이렌 작동법을 모릅니다. 왜 사이렌 틀지 않느냐 하니까 나 이거 사이렌 틀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급차 운전기사가. 그 후 병원 근처에 와서 사이렌을 켰다고 하고요. 병원 앞에 와서도 한참 돌다가 결국 30분 만에 병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그 긴급 자동차가 박 변호사님 네. 신호 지킬 필요 없잖아요. 왜 긴급 자동차가 된 겁니까? 신호 지키지 말라고 예. 한 겁니다. 신호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사이렌 당연한 건데 아주 납득할 수 없는 그 골든타임 지키기 위해서 그게 해준 건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구급차 지나가면 사이렌 켜고 지나가면 막혔던 차들도 양쪽으로 홍해 갈라지듯이 막 비켜주는 게 우리네 정서인데 무슨 신호를 지키고 갑니까? 자, 이 해당 선수의 아버지께서는 참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그 앞서 보신 그 링, 그 경기장에 올라와서 자해를 하셨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그러셨을까 싶습니다만 자, 그런데 유독 대회 첫날 이 병원으로 이송된 선수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요. 대회 첫날, 그러니까 대회가 시작된 첫날에만 3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둘째 날에도 한두 명 정도 병원으로 실려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은데 그만큼 대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양 앵커가 언급한 것처럼 쓰러진 학생의 아버지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복싱 링에 올라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곧바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서 병원으로 옮겼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대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요. 지금 코치나 심판이나 협회 이 모두가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관계자가 확실하게 전해왔습니다. 자, 지금 그 아버님이 링 위에 지금 올라오셔서 오늘 오전에 도대체 이게 내 아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다행히 상태는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예전에 1981년인가요? 2년인가요? 고 김득구 선수가 경기 중에 15라운드 다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정말
세계 권투 협회에서 이제 그 어떤 12라운드로 줄이고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하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아마추어 선수 경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 선수였기 때문에 두뇌에 대한 보호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고요. 지금도 물론 프로 선수는 그렇게 경기를 하지만 지금 아마추어 경기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헤드기어를 착용을 하고 있고 헤드기어도 옛날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통 보호기구가 훨씬 더 강하게 돼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있는 대회에서도 심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경기를 하다가도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 싶으면 중단시킬 만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굳이 다운을 당하지 않더라도. 네, 근데 지금 저 상황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한쪽 팔이 지금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유인하게 해서 일부러 가드를 내린 게 아니라 팔이 툭 쳐져 버려요. 그거는 마비가 시작됐다라는 징조인데 지금 협회에서는 경기를 중단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 그냥 일반적인 경기였다라고 하고 또 코치는 2라운드 시작 전에 선수에게 계속 뛰겠냐고 물어보니까 뛰겠다고 해서 경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코치나 보호자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미 지금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고로 아니, 당연히 선수는 뛰겠다고 아무 하죠. 선수가 중학생인데 그러면 괜찮다고 하죠. 근데 경험이 많은 코치가 왜 있냐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리그에 올라갔을 때 팔 떨어진 순간에 그냥 봐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라는 게. 그리고 아까 그 앰뷸런스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앰뷸런스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협회에서는 또 이성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비 책임지겠다? 지금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 1,500명이 넘는 젊은 친구들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조치를 좀 더 상세하게 좀 일단 상황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복싱협회에서는 송구스럽다. 통상적인 경기 수준이었고 경기를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수가 계속 뛰겠다고 해서 경기가 진행이 된 것이다. 설명을 하면서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문제는 없었다. 선수의 병원비 등은 어떻게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남성이 카드키를 찍고 현관문을 여는데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안으로 고개만 들이밉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남성,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그런데 방금 문을 열었던 집이 아닌 옆집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이 남성의 정체는 뭘까요? 자, 지난 5월 남자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 불청객 때문에 넉 달 가까운 시간을 지금 괴로운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는 제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0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보자분이 이제 남자친구 집에 놀러를 간 거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둘이 함께 있었는데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벨소리가 여러 번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덜컥 현관문이 열렸던 겁니다. 남친 집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남자친구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 문이 저렇게 띠리링 열렸습니다. 대체 어떤 일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네, 남자친구 집에서 원래 좀 벨티 같은 현상이 좀 많이 자주 있었거든요. 벨이 울려서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비밀번호 치는 소리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고 삐리릭 하고 열려서 남자친구가 누구세요를 한 3번 정도 말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2층에서 소음 신고로 신고받고 왔다. 문자 할 테니 연락 잘 받아라 하고 그냥 나갔어요. 아니 그럼 방금 아까 그 영상에서 문 열어본 사람이 그 집 자취 그 건물 원룸 건물 뭐 관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관리인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도저히 뭐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이 건물에서 1년 반을 살았는데 그런 얘기도 못 들어본 것 같고 물론 그 전에도 자꾸 이제 벨을 누르고 누가 도망가는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벨이 눌렸는데 그냥 뭐 좀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린 겁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문이 벌컥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놀라가지고 누구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관리사인데 뭐 위에서 소리 그 소음 때문에 좀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까 전화 잘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여자친구는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를 않았대요. 아이고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불을 막 순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집 건물에 관리인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이 건물엔 관리인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관리인이 없대. 그럼 아까 그 남성 뭐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자하고 남자친구가 소음이 만약 있었다 그러면 아래층에 다 이렇게 아마 누가 돌아서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에 똑똑 물어봅니다. 어떻게나 소음 신고 같은 거 아니면 누가 돌아서 하든가 하니까 옆집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하는데 옆집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우리 집도 벨을 누가 눌렀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그 말 듣고 이제 집주인한테 좀 확인합니다. 혹시 여기 관리인 있냐고. 관리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고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 쾅쾅쾅 두들렸고요. 또 누구? 열어보니까 옆집 벨 소리가 벨도 눌렀다고 답했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아, 나도 소음 들었다 했던 그 그러면서 남자. 이 사람이 남자친구한테 잠깐만 밖으로 좀 나와봐라. 이 할 얘기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씨, 저 잠깐만 밖으로 저랑 따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불러낸 그 남자. 일단 경찰 신고를 멈춰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호기심이었어요.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갑자기 문이 엄청 두들리면서 그 자기 집에서 벨을 눌렀고 한 사람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려고 들어봤는데 그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처벌이나 혹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저는 그거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희는 그 경위를 먼저 묻고 싶은데 왜 그러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 주어책임인 거 아시죠? 네, 알아요. 근데 왜 그러셨죠? 경위를 물어보신 건 그냥 호기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뭐가 저렇게 당당해? 저 이게 미안한 마음에 자백을 한다기보다는 좀 뻔뻔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카드키로 남자친구 집 문을 열었던 겁니다. 진짜 아까 영상 보니까 뭐 띡띡띡띡 누른 게 아니라 카드를 갖다 댔어요. 네, 그 카드키로 문이 열렸대요. 제보자와 보세요. 지금 확인해 카드? 보시면 카드대 카드. 네, 그리고 맞습니다. 바로 열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카드키로 갔던 건데 이제 제보자와 남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가서 일단 옆집 남성이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남성에게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성이 그래도 된다고 하면서 일단 신고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딘가로 연락을 하는 듯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자, 생각하고 있는 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제보자 쪽에서 아니 그것보다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거 주거 침입인 거 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 남성 그럼 호기심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초인종을 누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번 학기에 한 번 있었다고 답을 했고요. 집에 들어간 적이 있냐고도 물어봤더니 한 번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보자 측과 남성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사이에 남성이 나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면서 반발하듯이 말했다. 이게 제보자 측의 주장입니다. 자, 교수님. 그 카드 있잖아요. 보통 네. 우리가 무슨 숙박업소 같은 데 가면 거기 그 사장님들이 그 마스터 카드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왜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관리인이 아니니까 그 마스터 키는 아니고요. 지금 이 제보하신 이 분이 여기서 거의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이 남자는 더 오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집이 비었을 때 이 남자가 자기 키로 거기 등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실은 이 남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또 대학교도 같은 대학에 다니던, 이제 자취방이잖아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저 영상, 남자가 이 사람이 카드키를 찍고 자기 방으로 도망가는 것까지도 이제 다 나중에는 집주인한테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 남자친구는 이 일이 있은 후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방이 작대요. 작은 원룸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훤히 드러나는 상황인데 또 이 여자친구는 그때 뭐 이제 옷도 좀 잘 걸치지 않고 이러다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소리에도 너무 예민해지고 또 약도 복용하고 있었는데 내하를 복용하고 있다가 이 일이 있은 후에 공황 증세가 나타나서 아우발로 지금 늘렸대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 변호사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2일에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 원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아까 같은 학교 같은 대학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같은 그 건물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남자친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휴학이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휴학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후로 뭐 벌금 처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막상 제보자의 남자친구는 그 건물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서 통화기만 5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자취방에 일단 물건 찾으러 자기 물건 챙기러 갔을 때 보니까 저 남성은 여전히 그냥 편히 잘 살고 있으면서 택배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제보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니 피해를 입은 쪽은 이렇게 고통스러워 있고 약도 먹고 있고 지금 남자친구는 저 건물 못 들어가서 통학을 5시간씩 하고 있는데 막상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동안 얼마나 다른 집도 들락날락 했을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갖고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주거 침입했을 때는 가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입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카드를 등록을 해놨다면 이날만 그랬겠습니까? 여러 번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성이나 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고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적으로 했을 거고 지금 이거는 연할 주거 침입죄로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 300 받은 거고요. 만약에 더 하긴 한다고 하면 숨겨진 암수 같은 범죄가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아버지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손주들까지 동행해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행은 끝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남성.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말이죠. 50년을 동고동락한 가족.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생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올해 제보자가 60대인데요. 이 제보자한테는 2살 많은 친형이 있었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3살 정도 됐을 때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 형제를 키웠는데 외할머니의 어떤 강요로 인해서 재혼을 했다고 하고요. 3년 뒤에 재혼을 했습니다. 제보자하고 이 형 외갓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지냈다고 하는데 이 제보자가 7살 됐을 때 재혼한 어머니가 두 형제를 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보자 형은 새아버지 밑에서 같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형과 이 제보자 두 형제를 데리러 올 당시 어머니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다. 네, 어머니가 새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고 얼마 안 돼서 제보자보다 7살 어린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제보자에게는 이부 형제였던 건데요. 새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피가 섞이지 않은 두 형제에게는 좀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일을 하기에 바빠서 결국 어린 제보자가 동생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거의 업어 키웠다고 합니다. 빠듯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 내야 하는 돈도 내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제보자는 다른 사람들 구두 닦고 심부름을 해주면서 돈까지 벌었는데요.
제보자 형도 그렇고 제보자도 그렇고 둘 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찌감치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 끝까지 그 새 아버지에게까지도 자식된 도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못 사니까, 집이 못 사니까, 집에다가 다 갖다 두고 그러죠. 그 집을, 그때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돈을 가져갔거든요. 그때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아, 무려 10년 동안 번 돈을 고스란히, 물론 뭐 우리 어머니한테야 내가 드릴 수 있지만 새아버지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보자분하고 형하고 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번 돈은 전부 부모님께 드리고 거꾸로 버스비 같은 거 용돈 정도를 타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월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따로 독립해서 살던 전셋집 전세금까지도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그때 돈으로는 800만 원 정도, 전세금이 800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비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겠지. 훨씬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새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마당에 있는 넓은 집을 샀대요. 그때 이제 새아버지도 처음으로 아이고 너희 덕에 집 샀다. 처음으로 고맙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뭐 단란하고 어렵지만 힘들게 살았는데 어머님이 쉰을 넘기셔서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일찍 세상을 좀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새아버지만 있네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새아버지는 남겨주셨고 어머니께서도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제 이 형제에게 뭐 이제 유언 비슷하게 남기신 게 있는데 이 새아버지하고는 너희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집이나 이런 걸로 너를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형제는 뭐 그 얘기를 당연히 그냥 가족이니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 아버님도 병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남동생은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이 새아버지를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이 제보자와 아내가 이 새아버지까지 또 돌봤습니다. 아이고야. 모시고 여행도 떠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했을 때는 새 형제가 병원비도 나눠서 같이 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결국에 이 새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고 제보자와 형은 이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정말 정성껏 모셨다고 합니다. 자, 새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 막내 동생, 이부 동생. 이부 동생은 일이 바빠서 이 아버지를 돌보지 못해서 결국 이 제보자께서 또 아내와 함께 이 새아버지를 모시다가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었죠. 네, 바로 살던 집을 새아버지가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제보자와 친형은 새아버지랑 혈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 달랐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친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단독 명의였던 집을 친자식인 막내 이부 동생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세월이 흐르면서 마당이 넓은 잔독주택이 값이 한 20배가 뛰었다고 해요. 그거보다 넘게 뛰었대요. 이 과정에서 남동생이 우리 평생을 함께한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냐. 형님들이 집 마련할 때 많이 보탠 거 나도 안다. 나는 등록금 받고 대학도 다녔는데 이 집 팔면 형님들 몫까지 잘 챙겨드리겠다. 이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이 이부 동생, 막내 동생 과연 약속을 지켰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성이 터지려고 그러지 괜찮지만 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동생으로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싹 끊어버리고 당정을 해버리고 얼마나 돈보다도 그 형제도 지낸 제 아버지 우리가 전혀 다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집 20배 뛴 집 팔아버리고 잠수를 탔대요 지금. 예, 며칠 전에 이제 친척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약 10억 원 정도의 집을 팔고 가버렸다고 하는데 이 형이랑 제보자가 전화를 좀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봐야 되니까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차단됐는지 전화가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재수 씨나 조카들한테도 전화를 해보니까 똑같이 차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카들도. 예. 세상에. 뭐 사실은 뭐 법적인 권리를 떠나서 뭐 10억의 3분의 1, 뭐 예전에 얘기했던 뭐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다만 얘기도 좀 해주고 뭐 1, 2천만 원이라도 좀 주기를 근데 아예 잠적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괘씸하다라고 토론하는 상황이고
주소도 알고 있다고 해요. 찾아갈 수도 있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참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집 저희가 이제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제보자하고 제보자의 형님하고 정말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막 계속 이런 돈 벌어가지고 보내주던 그 800만 원이 시드머니가 돼서 마련했던 집이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렇게 들었을 때는 사실은 아버님, 어머님이 공동 명의로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명의는 다르더라도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일단 먼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몫을 상속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전제가 되려면 그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금이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그걸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게다가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도 아니죠. 법적으로는 아버지 비가 아닌데도 아버지 명의로만 돼 있었다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로 등록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재혼을 하셨지만 그 재혼한 사람의 각자 재혼 과정에 자녀까지, 자신들의 자녀가 인정이 되려면 별도로 입양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예 상속인이 처음부터 아예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관계가, 권리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권리가 있고 나서야 뒤에 무슨 기여분이나 이런 걸 따질 텐데, 상속인 자격 자체가 없다 보니까 법적 구제가 참 힘들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딱히 없어 보인다는 말씀 같은데, 자, 교수님, 네. 이미 이 제보자께서 주소도 알아요. 근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더럽고 치사해서 지금 안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 성품이, 이 형제의 성품이 돈 때문에 무슨 뭐 인간관계를 끊고 가족 혈연을 끊고 이런 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그런 성품이 아니잖아요. 이 동생이란 사람은 뭐 법적으로 상속 뭐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고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련한 선택이고 너무나 실수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남동생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지금 혈연이라고는 이 형님들밖에 없는데, 너무 소중한 혈연인데 이 혈연을 끊고 있는 거고요. 이 형님들이 어떤 형님들이냐면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형님들의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길러준 형님이에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엄마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까지도 부정하는 지금 행동이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혹시는 보고 있다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형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내든 조카든 본인이든 방송 보시고 있다면 꼭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블랙박스 차와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아이고야, 반대편에서 오던 차들이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죠. 불안해. 왜? 그런데 안 돼. 저 멀리서 빠르게 돌진해온 트럭이 차를 피하려다가 옆으로 쓰러집니다. 오토바이와 불박차를 함께 덮치고 말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늦게 벌떡 일어났지만 트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덮쳤어요, 지금. 네, 오토바이도 불박차도 쓰러지는 트럭에 맞아서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이죠. 무엇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트럭에 맨몸으로 치이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 작은 부상을 입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이곳은 놀이공원입니다. 마스코트 인형 탈을 쓴 직원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팔을 벌리고 다가가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백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냥 가버립니다. 엄마가 엄마가 못 본 거겠지, 못 본 거겠지. 아니에요. 엄마가 직원에게 신호를 주고 아이도 왔다 갔다 해보지만 못 본 건지 뭐 안 보는 건지 급기 아빠가 아이를 번쩍 이렇게 안아서 눈높이에 맞춰줬건만 직원은 여전히 다른 아이들하고만 인사하기 바쁩니다. 왜 저러지? 저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이자 FC 바르셀로나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 하피냐인데요. 하피냐. 백인 아이들은 모두 안아줬는데 유색 인종인 자기 아들만 무시했다면서 인종차별을 주장한 겁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내부에서 따로 조처가 이루어졌다는데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어야겠죠? 양 변호사님, 고의적인 것 같아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명백히 고의적인 거고요. 저게 그나마 유명 축구 선수니까 문제 제기라도 했지, 평범한 사람 같으면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저 어린아이의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저게 놀이공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어마무시한 외제차가 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여성이 남성의 손을 뿌리치더니 가방을 확 던져버립니다. 안 던졌는데? 네, 아, 지금 던지네. 던져버려서 바람 피운 남자친구와 상대를 현장에서 딱 잡은 거죠. 아, 저 비싼 차 같은데. 자, 급기야 차 위로 이렇게 안 돼. 앞유리를 발로 퍼서 차서 깨트립니다. 근데 안 돼. 남친은 이걸 말리긴커녕 휴대전화를 꺼내서 증거 영상이나 찍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차가 아니라 렌터카였던 거예요. 아, 진짜 그것도 반전이네. 네, 남친에게 배신 당하고 수리비까지 물게 생겼다면서 어쩐지 난리가 안 났었는데요. 여기서 더 큰 반전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다툼이 아니라 예. 한 회사의 바이럴 마케팅이었어요. 아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관련자 모두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뭐야? 그렇지만 유명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싸우는 거 보는 것도 괴롭고 저렇게 기물을 파손하는 것도 괴로운데 저거 다 지금 만들어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싫어요. 짜증나.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아이스크림 사려고 갔는데 고양이 주인장이 저렇게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쓰다듬어 보는데 매섭게 확 손을 휘두릅니다. 여기가 자기 구역이라는 것처럼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있는데요. 아니 이대로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런데 고양이는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망설여지죠. 이 영업방해 아닙니까 이거? 하지만 손을 뻗지 않으면 세상 이런 순둥이가 없습니다. 눈빛은 초롱초롱 귀여운 표정으로 가게를 찾는 모두가 홀딱 반하게 만드는데요. 장사에는 영 도움이 안 되겠지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고양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